시작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충청권 국립대학 공동교육 혁신센터 연구원 김수진입니다. 네, 오늘 저희 2020 충청권 국립대학 교직원 역량 강화 포럼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작년에 충청권 국립대학 공동교육 혁신센터 출범 이후 여러 차례 세미나나 워크숍 등을 개최했었지만 오늘처럼 온라인에서 찾아뵌 건 처음이라 개최하기까지 많은 걱정과 설레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금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뉴노멀이 된 대학 원격 교육에 대한 강연을 듣고 많은 영감과 아이디어를 얻어가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사 시작에 앞서 충청권 국립대학 공동교육혁신센터장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권 공동교육혁신센터 센터장 이길재입니다. 먼저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저희 2020 충청권 공동교육혁신센터가 주관하는 교직원 역량 강화 포럼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충청권 공동교육혁신센터는 충청 남북도에 있는 8개의 국립대학에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소속 회원교와 또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대학 전체의 교수학습 혁신과 그 다음에 대학들이 협력을 통해서 상생의 방안을 모색하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또 그 아이디어를 실현시키기 위한 각종 자원을 공유하기 위해서 구성된 컨소시엄 협의체입니다. 저희 충청권 공동교육혁신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회원 대학들의 전문적인 성장을 돕고 있는데요. 역시 초점은 8개의 국립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자원들과 노하우를 어떻게 공유하고 또 이 공유 활동을 통해서 우리나라 대학 전체에 역량을 강화하는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기 위해서 출범을 했습니다. 올해 2년차로 운영 중에 있고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저희 그 혁신센터의 주요 사업 중에 하나가 우리 8개 국립대학의 교직원 선생님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고등교육의 질을 제고하면서 대학 교육을 혁신시켜 나갈 것인가에 관련된 포럼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오프라인으로는 하는 게 어려워서 온라인으로 기획을 하게 됐고요.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포럼에 참석해 주시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내에서 정말 그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두 분 교수님을 오늘 연사로 모셨습니다. 먼저 서울디지털대학교 박정호 교수님하고 모건대학교 조은순 교수님을 저희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첫 번째 강의로 우리 박정호 교수님께서 인프라와 교육과정 원격 대학의 사례에 관련된 강의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 강의로는 조은순 교수님께서 대학교 원격 교육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게 됩니다. 이 두 강연을 통해서 저희 충청권 공동교육혁신센터의 소속 회원교 교직원 선생님들 뿐만이 아니라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전문성이 한층 향상되는 귀한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충청권 공동교육혁신센터는 저희 설립 목표에 맞게 공유를 통한 우리 충청권 지역의 고등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리고요. 또 오늘 이 포럼을 통해서
우리 참여해 주시는 모든 교직원 선생님들이 아주 유의미한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인사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강연의 연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호 교수님은 현재 서울디지털대학교 소프트웨어 공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시며 오늘 강연 제목은 대학 원격 교육을 위한 인프라와 교육 과정입니다. 강연을 네, 반갑습니다. 서울디지털대학교의 박정호 교수입니다. 오늘 그 대학 원격 교육을 위한 인프라와 교육 과정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진행에 앞서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 궁금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1997년부터 2003년까지는 삼성조합기술원이라든가 코리아닷컴, 두루넷 이런 일반 기업체에 근무를 했었고요. 그리고 2004년부터 지금 서울디지털대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 처음 이 서울디지털대학교에 와서 정보지원센터장이라고 불리는 그런 직책을 맡으면서 대학 그 시스템 인프라 구축과 업그레이드에 좀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또 한 2년간 교육정보처장으로 교육 시스템 개발이라든가 교육과정 개발 부분에 대해서 대학에서 지금 일을 했고 최근에는 이제 그 보직에서는 물러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강의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크게 이제 4가지 주제를 잡았는데요. 세 소주제로요. 첫 번째 소주제는 이제 원격 대학에서 이제 온라인 강의 기획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이제 원격 대학에서 온라인 강의 개발이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또 세 번째는 원격 대학에서 온라인 강의 운영이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은 이 원격 대학이 가지고 있는 온라인 강의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를 좀 진행하기 앞서서 이 원격 대학은 지금 오늘날 이 코비드-19, 그러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제 대학에서 원격 강의를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많은 강의들이 이제 이 줌과 같은 그런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해서 강의가 진행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격 대학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실시간으로 화상회의 형태로 강의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녹화가 된 스튜디오에서 녹화가 된 그 강의를 갖다가 이제 온라인으로 송출을 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방송국에서 방송 프로그램을 미리 제작해서 녹화해가지고 송출한 거와 유사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설명드릴 내용은 미리 그 강의를 이제 기획하고 제작해가지고 그것을 운영하는, 그래서 녹화를 기반으로 해서 강의가 제작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이버대학과 같은 이런 원격대학에서 강의를 제작하는 그런 과정은 일단 강의 제작에 앞서서 강의 기획이라는 과정이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강의 기획 과정이 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그 이어서 이제 강의 개발이 진행이 되고요. 강의 개발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 중간에 이제 또 이제 강의 운영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강의 개발이 먼저 다 끝나고 강의 운영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강의 개발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 상황에서 중간에 이제 강의 운영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강의 운영이 끝나는 때쯤 되면은 이제 시험을 보고 또 거기에 대한 성적 처리를 진행합니다. 이 강의 기획 과정은 크게 그 5단계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수업 개발 기획이라 불리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대학에서 이제 온라인 강의를 많이 해보신 그런 전임 교수들도 있지만은 매 학기
새로운 강사들이 또 오셔서 새롭게 그 온라인 강의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제법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신임 교강사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한 번도 해보시지 않은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오리엔테이션 없이 바로 이제 강의에 투입이 되게 되면은 경험이 없다 보니까는 이제 그 경험 부족으로 인한 여러 가지 오류라든가 실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좀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신임 교수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과정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교과목 기획서 및 수업 계획서 작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과목 기획서와 수업 계획서가 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조금 궁금해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좀 자세한 거는 뭐 뒤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이제 이 강의를 개발하는 교수자와 또 이 강의 개발을 돕는 이 교육개발팀의 담당자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이런 원격 대학에서는 이제 이 교수님들의 그 강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이제 뭐 개발팀 이런 조직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교수학습 지원센터라고 불리는 그런 조직인데요. 그런 조직 안에는 이제 교육 개발을 도와주는 교육 개발 담당자가 있게 돼 있고요. 그 교육 개발 담당자가 한 1대1로 붙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뭐 1대 다로 이렇게 여러 명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형태로 교수님의 그 온라인 강의 제작을 돕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수자와 교육 개발자 간의 사전 그 교육의 그 개발에 앞서서 수업 개발 기획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수업 개발 기획 회의를 통해서 이제 좀 더 좀 질 높은 강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교육 개발 기획 회의가 끝나고 나면은 실제로 강의를 한 번도 안 만든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강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굉장히 궁금하기 때문에 샘플 강의를 만들게 됩니다. 그 샘플 강의가 이제 샘플 교환이라는 것과 함께 이제 샘플 강의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수강 신청이 진행된 때쯤 되면은 저희가 이제 강의 개발에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신임 교수님들에 대해서 이제 1대1로 또 이 강의 제작에 있어서 필요한 그 촬영 클리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카메라 앞에 서가지고 처음에 강의하다 보면은 뭐 말씀도 서투르고 또 이렇게 또 제스처도 굉장히 어려운 경우도 많고 또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TV나 이런 데서 보시는 그런 아나운서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그 목소리 전달이 잘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그런 여러 가지 그 강의 전달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들을 좀 조금이라도 해소해드리기 위해서 이런 1대1 촬영 클리닉을 진행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학생들이 이제 수강 신청을 하기에 앞서서 해당 교과목이 어떤 교과목인지 궁금할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해당 교과목에 대한 수업 소개 영상을 찍습니다. 그래서 수업 소개 영상을 촬영하고 또 수업 계획서를 다시 수정하고 또 이렇게 거기에 대한 그 수정 작업이 완료가 되면 이제 학생들한테 온라인을 통해서 배포되는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이런 작업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1주차부터 14주차에 걸쳐서 강의 제작이 매 주차 단위로 차례차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이제 강의 운영이 있는데요. 이제 이 뒷부분에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또 뒤에서 슬라이드를 보면서 차례차례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럼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수업 개발 기획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수업 개발 기획은 이제 온라인 강의를 이런 제작하는 이런 교수자는 이제 저희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이 교육 개발을 지원해주는 교육 개발팀 교과 담당자하고 이제 사전 협의를 통해서 향후 강의가 어떤 강의 내용을 가지게 될 것이고 또 어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어떤 환경하에서 이렇게 강의가 진행될 것인지를 갖다가 좀 사전에 논의를 하게 됩니다. 저희 사이버대학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이제 뭐 20대 초반부터 많게는 60대 후반까지도 계십니다. 그래서 연령 분포가 굉장히 넓고요. 또한 또 학력 수준도 좀 다양한 경우가 많습니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신 분들도 있지만은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대학원 을 졸업하셔서 박사학위를 가지시고도 이렇게 평생교육 차원에서 이 온라인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수강생 분포에 대한 사전 상태를 좀 살펴보고 내 강의를 갖다가 어느 정도 수준에 맞춰서 강의를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그런 분석도 이루어지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해당 강의 내용이 너무 어렵거나 또 학생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좀 벗어나 있으면은 거기에 따른 많은 불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불만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먼저 그 강의 내용 수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조금 논의를 하게 됩니다. 또한 환경 분석도 이루어지는데 환경 분석은 다른 게 아니라 이제 학생들이 사용할 그런 이제 클라이언트 컴퓨터, 그러니까 온라인 강의를 듣는 컴퓨터가 모바일 단말기인지 뭐 타블렛 PC인지 그냥
또 최근에는 그 매킨토시 환경에서 강의를 듣는 환경도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갖다가 다 지원할 수 있는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신임 교강사 오리엔테이션인데요. 사실 재임 교수님들 학교에 기존에 이제 강의를 많이 하셨던 분들한테는 이런 오리엔테이션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매 학기 새로 이제 선임이 되시는 그런 교수님들, 그러니까 교강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온라인 수업을 갖다가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안내 사항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저희 대학의 뭐 교육개발팀이 가지고 있는 조직이라든가 그 교육개발팀이 어떤 역할을 가지고 어떤 지원을 하는지, 특히 그 수업 지원 체제는 어떻게 되어 있고, 그와 함께 또 이제 수업 개발의 그 관련된 프로세스와 일정. 그래서 수업 개발은 이제 보통 이 원격 대학 같은 경우에는 4주 선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일 날 개강이 된다 그러면 보통 3월 1일 개강이 되기 직전까지 최소한 4주차 강의가 다 개발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그 개발 프로세스 일정을 안내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이 교수자의 역할, 교수자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즉 이제 강의 기획부터 이제 강의 개발, 그다음 강의 운영, 그리고 최종에 이제 시험 보는 것을 갖다 평가하는 강의 평가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런 오리엔테이션 과정에 이제 또 촬영할 때 좀 유의할 점들을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강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뭐 시선이 막 흔들린다든가, 뭐 고개가 막 움직인다든가, 또 말이 너무 빠르다든가, 또 말이 너무 또 느리다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사투리를 사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이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 또 안내해드리고 있고요. 또한 그 수업 운영 방법,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저희가 온라인 화면을 통해서 강의를 진행하는데 학생들이 보는 학생 모드 화면과 교수자들이 보는 교수자 모드 화면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교수자 모드에서 온라인 강의를 진행할 때 어떻게 진행을 하고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특히 답변 같은 경우에는 뭐 질문이 올라왔을 때 24시간 이내에 답변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이제 교수 지원 서비스라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촬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갖춰야 될 뭐 의상이라든가 그 밖에 뭐 제스처라든가 발음상의 어떤 부분이라든가 표정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안내해드리는 촬영 클리닉을 진행을 하고요. 그 밖에 교수학습 지원센터라든가 뭐 원격 지원 서비스가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안내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과 함께 맨 마지막에 또 꼭 하는 것이 이제 이 교수자와 이제 교과 담당 연구원 간의 그 개별 미팅을 통해서 그 밖에 교수님들이 필요로 하시는 그 요구사항이라든가 또 교육개발 담당 연구원이 이제 추가적으로 지원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로 이제 교과목 기획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교과목 기획서 작성에 대한 것을 갖다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교과목 기획서라는 것은 이제 수업 개발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수업이라는 것은 온라인 콘텐츠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 온라인 콘텐츠를 갖다가 개발하기 위해서 그 해당 콘텐츠가 어떤 기본적인 정보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정보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먼저 입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에 보면은 물론 당연히 그 해당 교과목에 대한 제목부터 뭐 몇 학년 학생 어느 학과를 대상으로 해서 강의가 진행되는지부터 시작해서 그 밖에도 여기 보시면 이제 이 해당 교과목의 그 교육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또 여기 또 교수학습에 있어서의 그 목표사항, 뭐 그 밖에 또 교수학습 모형이라든가 학습 대상, 그리고 또 이제 교육과정과 관련된 그런 유형, 이제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그 온라인 콘텐츠 개발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형을 선택해서 강의를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여기서 미리 적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먼저 교수자가 입력을 쭉 하고 나면은 교육개발팀의 교육 담당자가 해당 내용을 살펴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적절하게 잘 준비가 됐는지를 확인하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점 이런 점들을 갖다가 다시 한번 피드백을 드려가지고 해당 교과 기획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입력 화면을 제가 한번 실제로 보여드리면요. 지금 이제 이 화면이 되겠고요. 지금 제가 가리키고 있는 과목인데 지금 이게 지금 교수자 화면입니다. 그래서 교수자 화면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렇게 교육 과목명, 학과명, 이렇게 뭐 학과 코드명 이런 것들도 적혀져 있고요. 교수명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예시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 이렇게 예시를 통해서 교수자가 입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교수학습 모형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교수학습 유형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되면은 해당 그 학습 모델에 대한 부분들이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서 해당 학습 모델을 갖다가 어떻게 개발할 건지에 대해서 교수자가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기 보시면 이제 교과목의 그 지식 유형은 또 어떤 형태인지, 지식 유형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교과 수준, 난이도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전반적인 내용 구조는 어떻게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주 세부 내용이 이제 어떤 내용이 세부적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입력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로 이제 교과목 기획서 부분에 입력되는 부분들이라 말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렇게 이제 교과목 기획서에 대한 입력 작업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교수자와 콘텐츠 개발자 간의 이제 수업 개발 기획 회의를 본격적으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실제로 이제 어떤 유형의 강의를 갖다가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게 되고, 특히 이 과정에서 이제 결정하는 것이 여러 가지 수업 유형 중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어떤 유형으로 강의를 제작할지를 갖다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결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번 수업 계획서 내용을 수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이제 샘플 강의 제작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 대학에서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그 온라인 수업 유형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저작 도구를 이용해서 강의를 만드는 방법인데, 2000년도 초반에 주로 이제 2000년도 초반에는 이 저작 도구를 기반으로 해서 강의 제작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이런 저작 도구 기반의 강의는 이제 많이 지양이 되고 있고, 대부분 이제 촬영을 기반으로 한 그런 강의 형태로 바뀌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요. 그래도 일부 몇몇 과목은 아직도 이제 이런 저작 도구를 이용해서 강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버추얼 수업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촬영된 화면 뒤쪽에 이제 크로마키로 촬영을 하게 되면은 이제 가상 스튜디오라든가 이제 가상 화면을 갖다 띄워놓고, 그리고 이제 교수자가 강의 콘텐츠를 갖다가 이렇게 안내를 하면서 강의를 진행하는 형태를 가지기도 합니다. 또한 저희는 이제 스튜디오 안에 이제 칠판이 이루어져 있고, 그 칠판에 이제 빔 프로젝터를 이렇게 직접 뿌리기도 하고, 또 이 칠판 위에 직접 판서도 해가면서 교수님들이 강의를 진행할 수가 있는데, 이런 일반적인 오프라인 덱에서 볼 수 있는 칠판 수업도 그대로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보시면 이렇게 플래시라든가 요즘 이제 HTML5라고 불리는 그런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즘 그 온라인 수업 콘텐츠 제작에서 많이 사용되는 기법을 이용해서 강의 제작이 이루어지고도 있습니다. 이 플래시 기반의 수업은 역시 또 2000년대 초반에 많이 유행하던 방법인데, 최근에는 이게 이제 호환성 문제로 대부분 HTML5 기반의 그 형태로 바뀌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시뮬레이션 기반의 수업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IT 교과라든가 이 공학 교과라든가 이런 교과에서는 실습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컴퓨터 화면상에서 실제로 시뮬레이션 도구를 실행해 가면서 해당 교과에서 시뮬레이션 작업이 어떻게 되는지를 학생들이 실시간으로 확인해 가면서 수업 내용을 볼 수 있는 형태로 수업이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또한 실습이 요구되는 뭐 패션 과목이라든가 뭐 미술이라든가 이런 과목들은 교수자의 그 강의 화면을 갖다가 위에서 직접 촬영해 가면서 실제로 해당 그 실습을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면서 강의가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특정 기관을 방문해 가지고 그 방문에서 실습이 진행되는 상황을 촬영해서 강의가 제작되기도 합니다. 저희 대학의 이 강의 제작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도표로 준비를 한 것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학습 내용 설계부터 시작해서 샘플 제작, 그 다음에 이제 교환 작성, 그리고 촬영, 그 다음에 검수, 그리고 이제 2차 검수, 뭐 이런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강의 제작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보시는 여기 그 학습 내용 설계부터 샘플 제작까지가 이제 기획 과정에서 진행되는 마지막 단계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교환 제작부터 시작해서 이제 촬영, 검수 이 과정은 이제 뒤에 설명드릴 이 교육 콘텐츠 개발 과정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샘플 제작 같은 경우에는 수강 신청을 한 과정에서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수강 신청 전에 미리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교수님이 1주차 1교시 정도의 그 강의 제작 내용을 파워포인트나 뭐 기타 학생들이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그 문서 형태로 제작을 하게 되면은 그 교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촬영을 진행을 합니다. 해당 촬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좀 어떤 좀 부족한 점이 발견된다든가 그러면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해당 콘텐츠가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잘 개발이 되는 또 문제가 없는지를 갖다 확인하는 그런 작업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샘플 콘텐츠 제작은 정상적으로 잘 완성이 됐을 경우에 이제 학생들이 이 콘텐츠를 보고 수강 신청을 바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교환 작업부터 이제 촬영, 그 다음에 검수 작업에 대한 관련된 내용은 또 뒤에서 슬라이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환 제작은 교수자 입장에서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준비하는 데 가장 시간을 많이 들이는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교수자가 그냥 이렇게 서서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얼굴만 보여주면서 강의를 해도 뭐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또 강의 내용을 또 일일이 또 메모도 해야 되고 기록도 해야 되고 또 아무래도 좀 이렇게 글자로 적어 놓은 내용들이라든가 또는 그림이나 사진으로 표현되는 내용이 있으면은 내용 전달이 훨씬 더 잘 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그 내용 전달을 더 잘하기, 학생들에게 내용 전달을 더 잘하기 위해서 이런 교환 작업을 미리 하게 됩니다. 교환은 그냥 아무렇게나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교환을 만드는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은 이제 보신 바와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3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수업이 진행되기에 앞서서 수업에 들어가는 그 들어가기 작업, 그리고 실제로 학습의 본 내용을 학습하는 학습하기 내용, 그 다음에 수업 내용을 마무리하는 그 정리하기 작업, 이렇게 3단계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 들어가기 내용 안에는 제일 먼저 표지가 있고 또 학습의 그 개요라든가 목표를 제시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1주차 1교시부터 매 첫 1교시에는 지난주에 뭘 배웠는지, 지난주에 학습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간략하게 리뷰하는 그런 지난주 학습 내용을 갖다가 잠깐 살펴보는 내용이 포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도입 부분에 오늘 이 시간에 강의를 할 거면 뭘 할 건지 학생들한테 한번 이렇게 화두를 던져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생각해 보기라고 불리는 그런 부분들도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기 작업이 다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학습하기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학습하기에는 본 내용이 진행이 되고요. 여기에는 이제 그 매주차 계획에 맞춰서 강의 내용이 진행이 됩니다. 학습 내용에 대한 그런 강의가 다 끝나고 나면 그 차시에 이제 또는 그 주에 강의했던 내용을 들어갔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학습 정리 내용을 통해서 일종의 요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요약을 통해서 이제 학습 내용을 갖다가 확인해 보도록 하고 있고요. 그 밖에 이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참고 자료라든가 이런 내용들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다음 차시에 또 어떤 강의가 진행될지 간략하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1교시 기준으로 이제 교환을 갖다가 지금 파워포인트를 작성했을 때 어느 정도로 작성을 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맨 첫 번째 페이지, 맨 뒷장에 지금 놓여져 있는 것이 표지고요. 표지 뒤에 바로 이렇게 학습 개요, 그 다음에 지난주 학습 내용, 생각해 보기, 이게 한 개의 슬라이드를 보통 이렇게 작성이 되고, 본 학습 내용이 보통 이제 슬라이드가 한 10장에서 한 15장 정도 분량으로 작성이 됩니다. 온라인 대학, 이 원격 대학의 1교시는 보통 25분 이상으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분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보통 한 10장에서 15장 이내로 작성이 되면은 전체적으로 25분 분량을 넘게 작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본 학습 내용이 다 작성이 되고 나면 그 뒤에 이제 학습 정리, 참고 문헌, 그 다음에 이제 차시 예고 이런 슬라이드가 포함이 되는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이 교환 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많이 투여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14주차 강의를 갖다가 준비하기 위해서 교환 작업하는 데가 평균 한 달 정도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한 과목 가지고 한 달 정도 소모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간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또 이 교환을 잘 만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또 학생들한테 그 강의 평가를 잘 받는 또 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말 수가 있기 때문에 교환이 만들어지고 나면 항상 이 교육개발팀의 교육지원 담당자와 함께 이제 교환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그 이전에 이렇게 지금 교환 체크리스트를 먼저 이렇게 드려가지고 해당 교환이 정상적으로 잘 작성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그 슬라이드가 학교에서 제공해준 템플릿을 이용해서 뭐 들어가기, 학습하기, 정리하기 이 단계를 다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고요. 그 밖에 표지라든가 뭐 그다음에 학습 개요, 또 지난주 학습 내용, 뭐 생각해보기 이런 내용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또 본학습에 들어가서는 특히 이제 서체라든가 처음 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또 이 파워포인트 화면에 너무 많은 내용을 담기 위해서 작은 글씨로 이렇게 또 제작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작은 글씨로 제작을 해서 이제 인코딩을 하다 보면은 이제 이 화면이 송출되면은 그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게 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이 되기 때문에 너무 작은 글씨를 사용되지는 않았는지 또 저작권의 침해를 받는 그런 뭐 서체를 사용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이런 부분들도 살펴보고 있고요. 특히 또 이제 그 밖에도 촬영하는 과정에서 또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 확인합니다. 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크로마키 촬영 같은 경우에는 뒤에 이제 파란색이나 그린 색상을 갖다가
배경으로 해서 촬영이 되기 때문에 옷 색상이 뭐 체크 파란 색상의 그 체크를 가지고 있다든가 녹색의 체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에는 해당 그 색상이 알리아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얼룩얼룩 해가지고 이렇게 제대로 나오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있죠. 그 밖에도 이제 뭐 들여쓰기라든가 데이터 그 폰트의 그 위계에 따라 그 크기를 조정을 잘 했는지, 뭐 번호나 분립 같은 것을 체계적으로 잘 붙이고 있는지, 학습 내용이 적절하게 잘 제시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또 이제 이 파워포인트를 작성하다 보면은 이 어투라든가 또는 뭐 단어의 분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못되는 경우도 종종 보이기 때문에 특히 또 이렇게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파워포인트 글 작성하는 때도 끝부분에 이렇게 꼭 마침표를 이렇게 꼭 찍어가지고 보면은 좀 굉장히 그 마침표가 여러 개 화면에 찍혀 있으면 그것도 조금 더 피곤하게 보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안내해드리고 있죠. 그 밖에 학습 정리가 잘 되고 있고 또 참고사항이라든가 차시 예고도 잘 되고 있는지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교환 작업이 다 끝나고 나면 실제로 이제 샘플 촬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샘플 촬영에 들어가면서 이제 실제로 이제 1:1 촬영 클리닉이라는 그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해당 교수님이 강의 촬영을 하시는 데 있어서 이제 전반적으로 잘 촬영을 하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갖다가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의상입니다. 그래서 촬영에 그 적합한 그런 의상인지를 확인해 봅니다. 저도 지금 여기 넥타이를 메고 왔는데요. 뒤에 만일 이제 크로마키 촬영을 한다 그러면 뒤에 이 배경 화면이 전부 다 녹색이 됩니다. 그러면 요 제 넥타이가 만약 녹색이면은 요 녹색 색깔도 여기서 빠져서 나중에 안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빈 상태로 보여지고 배경 화면이 이렇게 나와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문제가 돼서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하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초록색, 파란색 색상의 옷을 좀 입지 않도록 좀 주의를 당부드리고 있고 또 체크무늬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입지 않도록 또 당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밖에 또 목소리가 적절한지 특히 이제 교수님 목소리가 크시면은 그래도 저희가 좀 볼륨을 줄여서 이렇게 좀 적절하게 그 조정하기도 하는데 또 너무 목소리가 사실 크면은 이 마이크에서 그 음이 찌그러져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너무 작아도 역시 또 학생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안내도 드립니다. 역시 또 발음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뭐 2, 3년에 한 번씩은 방송국에 아나운서로 계신 분들을 모셔다가 이렇게 전체 교수님 대상으로 이렇게 발음 클리닉도 한 적도 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제가 아주 기억나게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TV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 굉장히 발음이 빠른데도 불구하고 보면 이렇게 또박또박 잘 들리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말을 빨리 하더라도 말이 끝났을 때 잠깐씩 이렇게 쉬었다가 얘기를 하면은 말 전달이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사 전달을 갖다가 강의하는 과정에서도 어떻게 하면 강의 전달을 잘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고요. 특히 또 목소리가 계속 똑같은 톤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학생들이 대부분 좁니다. 특히 온라인 강의라는 것이 이 자기주도 학습이 이렇게 25분 이상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 전달을 잘하기 위해서는 좀 학생들한테 이렇게 제스처도 써가면서 또는 질문도 하고 목소리 톤도 좀 높였다 낮췄다 해가면서 이렇게 이런 변화를 주면은 조금이라도 학생들이 그 강의를 집중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밖에 이제 군더더기를 말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저도 사실은 온라인 강의 처음 했을 때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런 거죠. 그리고 이런 소위 말하는 이런 거 갖다가 말씀하시기 전에 습관적으로 붙이시는 분들 많고요. 또 말씀하실 때 강의를 전달하면서 그래서요. 또 강의하시다. 또 그래서요.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접속사를 갖다 연달아 얘기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어쩌다 사용이 되면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25분 이상 그런 접속사 사용이라든가 저 같은 이런 접두어가 사용이 되면은 굉장히 피곤하게 들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주의할 점으로 안내를 하고 있죠. 또한 시선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저도 좀 시선이 조금 아직도 잘 되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런 거죠. 이렇게 시선이 카메라를 잘 응시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시선이 조금만 카메라를 벗어나게 되면은
카메라 상에 촬영된 그 얼굴의 표정이 굉장히 어색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의 그 시선을 갖다가 응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여러 명이 촬영을 같이 하는 그런 강의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 3분이 들어가시게 되면은 교수님 3분에 대해서 각각의 카메라가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카메라가 계속 3분을 갖다가 맞춰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화면이 흔들리고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명이 같이 들어가는 카메라, 여러 명이 같이 강의하는 과목 같은 경우에는 그 인원수에 맞춰서 카메라가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실제로 강의를 제작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이라고 말 수가 있겠고요. 그 밖에도 이제 뭐 강의 중에서 정자세를 유지하고 있는지, 또 그 밖에 카메라가 잡히는 범위 내에서 강의를 하시는지, 특히 이제 또 움직이면서 강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제스처 동작이 너무 또 크게 움직여가지고 카메라의 그 앵글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안내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이제 판서를 하는데 이 판서가 글씨를 잘 쓰시는 분은 문제가 안 되는데 실판 강의할 때 막 갈겨 쓰시는 경우에 보면은 나중에 이거 우리가 보통 오프라인 강의하실 때는 뭐 학생들이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물어볼 수가 있으니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온라인 강의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온라인 강의를 칠판 강의를 할 때는 판서의 경우에 글씨가 또박또박 잘 쓰여져 있지 않으면 아주 큰 학생들의 불만 사항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잘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고요. 뭐 판서에 대한 글씨의 크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뭐 당연한 내용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아직도 종종 발생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이 스마트폰이 많이 이제 보급이 되면서 스마트폰 가지고 강의에 들어오시죠. 그러면은 강의 중간에 이제 따르릉 하고 이렇게 스마트폰 울리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종종 실수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또한 이제 그 밖에 뭐 적절한 인사말이 있는지, 또 이제 온라인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학기만 이렇게 하고 마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저희가 이제 3년 동안 3번에 걸쳐서 재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요즘 이제 코로나가 많이 유행이니까 코로나 요즘 많이 번창하고 있는데 코로나 조심하세요 이런 인사말을 드리는데 한 3년 뒤에 이 강의를 다시 이렇게 사용할 때는 코로나 유행이 사라졌다 이겁니다. 그럼 그런 안내만이 나가면은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지난 얘기인데 뭐 지금 인사를 이렇게 하지 이런 불만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유행에 민감한 현재 현 시점의 그 상태를 갖다가 너무 한정되게끔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인사말은 지양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여기 지금 또 이렇게 제가 파워포인트 상에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촬영이 진행이 됩니다. 수업 촬영 진행되는 형태는 이제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요즘 가장 선호되는 형태는 지금 여기 보시는 것과 저렇게 크로마키라고 불리는 그런 크로마키 촬영 형태가 됩니다. 이 크로마키 촬영을 할 때는 지금 이렇게 강사 뒷부분에 뒤에 배경 화면이 지금 여기에는 이제 녹색, 그린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또 어떤 경우는 이렇게 파란색, 이렇게 특정 한 색깔로 보통 이제 이 색깔을 뺀다고 보통 전문가들 사이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 배경 화면을 이렇게 빼기에 가장 적합한 색깔이 녹색이나 파란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두 색깔 중에 한 색깔을 택해서 이렇게 배경 화면을 정해놓고 촬영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그 배경 화면에 이렇게 미리 지정해 놓은 가상의 템플릿을 갖다 배경으로 입혀가지고 강의를 갖다가 보이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촬영에서 사용되는 부분들은 이 교수님의 모습만 사용이 되는 것이고 그린 색깔로 이렇게 빠지는 부분들은 나중에 이렇게 가상으로 제작된 화면이 뒤에 더 쓰여져서 나오는 형태로 합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또 이렇게 보시면은 이거 지금 제목이 좀 잘못됐네요. 이건 세트 촬영인데요. 이제 세트 촬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 대학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수업 촬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세트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트 공간에서 이렇게 마치 어떤 그 강의실에 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교수자가 이 안에 가운데 앉아서 강의를 진행하는 형태가 되고요. 이 세트 공간에는 또 교수자가 필요에 따라 이렇게 좀 이렇게 보여줄 그런 소도구 같은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런 소품을 이용해서 같이 강의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학생들이 참여를 해서 수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어떤 교수님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학생들의 그 질의응답을 받아가면서 학생들의 반응을 봐가면서 이렇게 강의를 갖다 진행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미리 이제 학생 섭외를 해놓고 또 이제 사전에 조금 이렇게
질문할 내용과 답변할 내용에 대한 그런 준비도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실제로 학생들을 이렇게 초대해서 강의가 진행되는 것처럼 이렇게 질의응답을 받아가면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제 오프라인 형태의 강의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또 이제 저희 뭐 미술교육학과나 그러니까 저희 이제 미대나 또는 뭐 저희 패션학과 이런 학과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형태인데 실습 과정을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가 있습니다. 지금 전방향을 주시하는 그런 카메라 위에 이렇게 천장에 해당 천장 실습판을 이렇게 있고 실습판 바로 천장에 이런 수직 촬영이 가능한 그런 카메라가 놓여져 있어가지고 이 카메라가 수직으로 해당 교수자가 이제 실제로 실습 작업을 하는 내용을 갖다가 줌인 줌아웃 해가면서 이렇게 촬영을 해서 근접 촬영을 한 결과를 갖다가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촬영이 진행되는 형태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 밖에 또 이제 전자칠판이 요즘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대형 전자칠판을 사용해가지고 이 전자칠판 같은 경우는 뭐 터치 스크린도 되고 또 파워포인트도 띄울 수 있고 또 동영상도 바로 띄워서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응용이 가능해서 많이 선호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전자칠판상에서 이제 앞에 교수님이 놓인 상태에서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요즘 보시면 이렇게 기상캐스터가 날씨 전달할 때 많이 사용하는 기법이죠. 이렇게 가상 3D 스튜디오 상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처럼 저희도 이런 3D 가상 스튜디오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자는 크로마키 화면 상에서 이렇게 물론 이제 크로마키가 작은 크로마키가 아니라 스튜디오 전체가 다 이렇게 크로마키 촬영할 수 있는 그 대형 크로마키 시설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 시설 안에 들어가서 강의를 하시면은 뒤에 이렇게 전체 어떤 특정 공간에 와서 마치 뭐 박물관이라든가 미술관이라든가 이런 데 와서 실제로 안내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강의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노라마 이미지 합성까지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촬영 가이드에 대한 설명이 되겠는데 앞서 뭐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 의상이고요. 그래서 줄무늬라든가 체크무늬 그리고 또 뭐 파란색, 초록색 옷을 좀 지향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목소리도 방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좀 큰 목소리 그리고 좀 전달이 잘 되게끔 하고 또 뭐 불필요한 뭐 예, 그, 저 같은 그런 군더더기 말을 하지 않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선이 막 바뀌지 않고 항상 그 카메라를 잘 응시하도록 하고 있고요. 밖에 또 자세가 너무 흐트러지거나 너무 움직임이 많지 않도록 주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판서에 있어도 글씨를 너무 알아보기 어렵게 쓴다든가, 뭐 특히 또 한쪽 구석에만 뭐 판서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좀 판서의 어떤 가독성이 어렵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고 있고요. 또 강의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인사말이라든가, 뭐 그 밖에 날씨라든가, 뭐 종교라든가, 성문제라든가, 그 밖에 또 뭐 좀 욕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뭐 당연히 그런 분들은 계시지는 않긴 한데요. 간혹가다 자기도 모르게 뭐 이렇게 튀어나오는 경우도 어쩌다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주의를 드리고 있죠. 자, 이렇게 강의 콘텐츠 제작이 다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콘텐츠 검수를 진행합니다. 그 검수 내용에는 수업 내용이 이제 뭐 오타나 이런 것들이 없는지 또 실수로 잘못 설명한 부분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또 강의 진행법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지 말투라든가 뭐 사투리가 너무 많이 사용됐다든가 뭐 제스처가 뭐 좀 이상하게 사용됐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또 알려드리고 있고요. 또 녹음상에 또 문제가 없는지 그래서 녹음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뭐 조금 녹음이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또 편집상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녹음 파일을 갖다가 항상 교육개발 담당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스킵을 쭉 해가면서 해당 녹음이 마지막까지 잘 정상이 됐는지 그걸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잘 발생되는 그 오류 중에 하나가 교수님이 마이크를 갖다가 이제 이 무선 마이크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 무선 마이크에 스위치가 있는데 꺼놓고 1시간 동안 그러니까 25분 강의를 하세요. 열심히 강의 25분 하셨는데 나중에 보면은 녹음이 하나도 안 돼 있죠. 뭐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꼭 확인이 필요하고요. 특히 음량이라든가 잡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스튜디오로 방음 시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 뭐 물건이 떨어진다든가 뭐 중간에 뭐 방송이 나온다든가 뭐 이런 형태의 그 잡음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특히 흔치 않지만 그 팬 고장으로 인해서 갑자기 뭐 주변에 놓여져 있는 노트북 컴퓨터의 팬 소리가 너무 커져서 잡음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밖에도 교환 화면상에 어떤 이상이나 뭐 글씨 깨짐, 그림이 뭐 잘못 들어갔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 그다음 이제 강의 운영인데요. 이 강의 운영은 이제 보통 이제
매 주차 학생들이 강의를 잘 수강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죠. 소위 말하는 출석 확인이고 또한 강의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긴 질의응답을 올리고 또 학생들이 자유롭게 의견도 개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게시판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질문을 올리게 되면은 해당 담당 교수자는 24시간 이내에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너무 늦어지게 되면 학생들은 거기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답변은 가능한 한 24시간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죠. 그 밖에도 또 학생들이 토론이 필요한 경우는 토론방을 운영하기도 하고요. 또 과제에 대한 피드백을 드리는 부분들, 또 시험 출제라든가 출제 안내, 성적에 대한 채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하는 행위를 갖다가 강의 운영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학생들이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강의 운영 제가 좀 적어놨는데요. 온라인 강의를 하다 보면 이제 학생들의 피드백을 많이 받았는데 그때 많이 나왔던 내용을 제가 여기다 좀 정리를 한 겁니다. 강의 진행은 가급적 이해하기 쉽고 친절하게 해주시길 바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너무 긴 강의 시간, 그러니까 30분이 넘는 그런 강의는 굉장히 학생들 입장에서는 듣기 힘들기 때문에 가능한 한 교시당 30분을 넘지 않게끔. 그리고 저희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 주차 강의가 끝난 다음에 퀴즈를 풀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강의가 끝난 다음에 퀴즈를 풀도록 하는 이유는 이게 온라인 강의다 보니까는 일부 학생들 가운데는 이제 강의만 틀어놓고 딴 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교수자들한테 안내하기를 해당 강의를 하시고 난 다음에 해당 강의 내용에서 퀴즈를 출제하도록 하고 있고 학생들은 그 강의 내용을 들은 사람만 그 퀴즈를 문제를 잘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함으로써 가능한 한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강의만 틀어놓고 딴짓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퀴즈가 경우에 따라 교수님들은 귀찮으니까 막 몇 주씩 몰아서 한꺼번에 내는 경우도 있고요. 또 강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어떤 문제집에서 뽑아서 이렇게 내는 경우도 간혹가다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학생들은 문제가 굉장히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래서 강의는 매주차 최소한 5문제 이상씩 이렇게 출제하는 것이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강의를 갖다가 이렇게 복습하고 또 이렇게 몰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꼭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방금 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퀴즈나 시험 문제는 그 강의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해서 출제하도록 하고 강의에 없었던 내용이 강의에 퀴즈나 시험에 출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저희가 이제 퀴즈나 시험 문제 출제할 때는 꼭 그 뒷부분에 아랫부분에 이제 해설을 달도록 되고 있는데 이 해설을 달았냐 안 달았냐에 따라서 학생들의 그 만족도가 크게 차이가 납니다. 특히 학생들이 자기는 정답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답이라고 체크되는 경우에 내가 왜 틀렸는지 궁금해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갖다 바로 물어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교수님한테 질문을 해도 뭐 바로 답변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그 기말고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또 질의응답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해당 시험 문제에 대해서 해당 오답이 어떤 경우에 오답이고 어떤 경우에 정답인지 거기에 대한 해설을 갖다가 꼼꼼하게 달아주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방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24시간 이내에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과제 같은 경우에도 한 학기에 한 번 내지 2번은 꼭 출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과제가 너무 늦게 이제 맨 학기말에 치우쳐서 이제 과제가 출제가 되면은 학생들은 한 과목만 수강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한 학기에 5과목, 6과목 이상을 강의를 수강하게 되는데 맨 마지막 주차에 뭐 모든 과목이 다 과제를 갖다가 출제하게 되면은 맨 마지막에 몰려가지고 해당 과제를 갖다가 한꺼번에 하기도 버겁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제는 그 해당 주차에 분산돼서 출제하도록 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도움될 수 있는 뭐 학습 보조 자료라든가 참고 자료를 많이 학습 자료실에 올려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죠.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학교 그 온라인 강의를 위한 인프라에 대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 인프라 중에서도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부분들이 아마 스튜디오 현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 대학 같은 경우는 지금 스튜디오가 전부 8개의 촬영실과 1개의 녹음실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조금 더 많았었는데 최근에 이제 조금 줄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촬영실 같은 경우에 보시면 거의 모든 촬영실이 크로마키 촬영이 가능한 형태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트 촬영이 가능한 강의실은 하나가 있고, 그 밖에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전자칠판 강의가 지금 4개가 있고, 또 일반 칠판 강의 가능한 강의실이 2개, 그리고 이제 가상 스튜디오 촬영이 가능한 강의실 스튜디오가 하나,
그다음에 학생 참여형 강의하는 스튜디오가 하나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녹음을 할 수 있는 강의실인데 이 녹음실은 그냥 음성만 녹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화면을 갖다가 캡처 놓고 하면서 녹음을 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IT 교과 같은 경우에 IT 실습이 필요한 그런 화면을 갖다 컴퓨터 화면을 녹화를 하면서 녹음을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녹음실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화면 촬영도 되는데 단지 화면 촬영이 교수자 촬영이 아니라 컴퓨터 화면을 녹화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그런 녹화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지금 이제 대형 스튜디오고요. 이렇게 보시면 크로마키와 전자칠판과 이런 것들이 놓여져 있고 카메라가 놓여져 있고 위에 보시면 이렇게 조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명 시설도 스튜디오를 구축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또 이런 조명 시설이 또 원격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조정실에서 이렇게 원격 조정을 하게 되는데 이 조정실에서는 지금 보시면 이 카메라뿐만 아니라 조명이라든가 그 밖에 여러 가지 그 장치를 갖다가 다 원격으로 조정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중형 스튜디오고요. 중형 스튜디오 지금 조종실입니다. 이 안쪽에 지금 유리 안쪽에 실제로 이제 촬영할 수 있는 스튜디오 공간이 포함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게 카메라 설비인데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촬영할 때는 이렇게 카메라에다 삼각대만 놓고 촬영을 하지만은 스튜디오 안에서 촬영을 할 때는 해당 카메라를 갖다가 원격으로 줌인, 줌아웃이라든가 회전이라든가 높이를 조정할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틸트라든가 위아래로 조정하는 게 틸트, 좌우로 조정하는 게 보통 이제 회전인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할 수 있게끔 이런 이렇게 조정 장치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 장치 위에 이제 카메라를 놓고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실에서 이것을 원격 조정해서 해당 카메라가 이제 원하는 샷을 갖다가 제대로 잡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지금 보시는 바처럼 이렇게 천장에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천장에도 이렇게 카메라가 붙어 있어서 데스크 위에 놓여져 있는 실습 화면을 갖다가 원격으로 이렇게 촬영할 수 있도록 이것도 역시 줌인, 줌아웃 그리고 약간의 그 각도 조절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원격 조정이 가능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이제 스튜디오 설비 중에 이렇게 보시면 강의를 할 때 교수님들이 보통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아무 자료도 없이 그냥 뭐 30분 또는 45분 강의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떤 자료 화면을 보시면서 강의를 해야 되고 또 학생들도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갖다가 직접 이렇게 보고 띄우고 거기다 직접 판서를 해가시면서 전자펜 요즘 이렇게 전자펜으로 판서 많이 하는 것이 이렇게 전자펜 판서가 가능한 이런 타블렛이 놓여져 있고요. 그래서 타블렛상에서 실제로 요 직접 판서를 해가면서 보여줄 수가 있고요. 또 이게 카메라 앞에는 지금 보시는 이게 프롬프트라 불리는 장비입니다. 이 방송국에서 보통 이제 앵커들이 보통 뉴스를 진행할 때 앞에 이제 그 자막이 나오는 그 앵커가 읽어야 될 자막이 나오는 부분을 갖다가 보여주는 것인데 똑같이 저희도 이렇게 프롬프터가 있어가지고 이 프롬프터가 교수님들이 뭐 읽어야 될 자료라든가 교수님들이 이제 강의 시간에 설명했던 뭐 파워포인트 화면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여기서 띄우면은 이 뒤에 이렇게 카메라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는 이 반사판 거울입니다. 이게 그래서 반투명의 반사판 거울인데 이 반사판 거울을 뚫고 교수님을 촬영을 하면서 또 교수님은 동시에 이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촬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프롬프터가 교수자 입장에서 볼 때는 강의를 아주 부드럽게 진행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온라인 강의를 하는 데서는 거의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장비인데 사실 이런 것을 사용해 본 경험이 없는 일반 대학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밖에 또 이제 핀 마이크가 많이 사용되어 있죠. 그래서 이 마이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학생들이 많은 불만을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마이크가 성능이 나쁜 마이크로 녹음이 됐을 경우에 뭐 잡음이 들어간다든가 너무 작게 녹음이 된다든가 이러면은 아주 불만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능이 좋은 고급 마이크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특히 이 무선 마이크 같은 경우는 배터리 소모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배터리 소모도 일어나지 않게끔 잘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개인 온라인 강의 장비인데 간혹가다 이제 그러신 분들도 있어요. 좀 스튜디오 오시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전 집에서 좀 강의가 하고 싶은데요.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집에서 강의를 녹화하실 수 있는 그런 장비도 제가 좀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보통 이렇게 랩탑 컴퓨터에 요즘 그 이제 저가형으로 쓸 수 있는 이런 가정에 쓸 수 있는 그런 태블릿 PC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화면이 이 컴퓨터 화면을 갖다 미러링해서 바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판서가 가능하고요. 또한 노트북 PC 옆에 이렇게 지금 이렇게 USB 사운드 카드를 꼽아서 이렇게 유선 고감도 마이크를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은 노트북 바로 앞에 노트북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마이크를 사용하게 되다 보면 노트북 자체에도 팬이 있기 때문에 팬 소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노트북을 타이핑할 때마다 그 타이핑하는 소음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마이크를 갖다가 이렇게 띄워서 좀 거리를 두고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면은
음질도 깨끗하고 잡음도 없이 그냥 깨끗하게 녹음할 수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고 또 이런 정도의 그 강의 제작도 상당한 퀄리티를 보장해 줍니다. 그래서 만일 비용 저 예산으로 뭐 이렇게 원격 대학 강의를 만들어야 된다. 원격 강의를 만들어야 된다면 이런 방안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 학교의 그 온라인 강의 시스템인데요. 저희 대학의 그 온라인 강의 시스템은 약 한 70대 서버 장비가 운영이 됩니다. 근데 그 70대 서버 장비가 전부 다 강의를 위한 서버는 아니고요. 학교 운영이라든가 그 밖에 통계 분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목적으로 사용되는 다양한 장비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순수하게 이제 강의만 포함되는 그런 부분들은 이런 웹 서버라든가 뭐 이제 로그인을 하기 위한 그런 인증 서버라든가 뭐 그다음에 DB 서버, 그다음 VOD 서버 이런 것들이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또 한번 이 자료를 구체적으로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간략하게만 이렇게 소개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비스 시스템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거 말고도 몇 가지 뭐 전자도서관이라든가 디지털 이북을 제공해 주는 그런 자료도 있지만 가장 핵심은 역시 그 LMS입니다. 그래서 LMS 화면을 통해서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이제 교수자 LMS 화면인데요. LMS 화면은 교수자와 학생 모두가 달리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수자가 이 강의를 갖다 실제로 여기다 올려놓고 서비스 받거나 뭐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고요. 또 LCDMS라서 이제 교육개발팀 담당자가 보는 화면인데 이것은 해당 강의가 적절하게 개발이 되고 있는지, 강의가 업로드는 잘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또 과거에 개발된 강의 콘텐츠를 갖다 검색해서 확인해 볼 수 있고 이런 주로 콘텐츠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학생들의 그 인적 사항이라든가 학생들의 강의 출결 상황, 뭐 그다음 시험 본 상황, 성적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학사 관리 시스템이 있고 또한 이런 전체적인 시스템의 운영 상황을 갖다가 통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통계 분석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단말기 지원 상황인데요.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되다 보니까 소위 그 N스크린이라고 불리는 다양한 단말기가 유행하는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이렇게 웹 화면을 통해서 강의를 듣는 학생들만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타블렛 PC라든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듣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말기 지원도 꼼꼼히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강의를 전부 다 드렸고요. 뭐 정리할 사항도 사실 필요하다 하는데 좀 짧은 시간 내에 많은 강의를 하려다 보니까는 좀 정리할 내용은 좀 포함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Q&A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Q&A 시간 없어요? 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정호 교수님의 온라인 강의 개발 및 노하우에 대한 귀한 강연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서울디지털대학교는 전문적으로 원격 강의를 하는 대학이다 보니 일반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강의 시설보다 다양하고 전문적인 시설들이 보유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요즘 권역별 원격 교육 지원 센터 사업을 준비 중인 대학들이 있을 텐데요. 사업 계획서 또는 작성 또는 사업 선정 후 센터를 운영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강연의 연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순 교수님은 현재 대전에 위치한 모건대학교 교육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시며 한국교육공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오늘 강연 제목은 대학 원격 교육의 방향입니다. 네, 강연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랜선으로 만나 뵙게 돼서 제가 이제 직접 눈빛도 좀 보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화면으로 여러분과 같이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제가 대학 원격 교육의 방향이에요. 올해 들어서 제가 제일 많이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방향성을 얘기할 때,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참 저도 고민이 많은 부분입니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의 원격 수업에 대한 의견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지금 대학에 계신 분들은 3월부터 이제 저희가 좀 기다리다가 이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다가 자 그러면 원격으로 조금 더 기다려보다가 또 계속 한 학기를 그렇게 마쳤습니다. 그래서 가을은 낮을 줄 알았더니 가을도 지금 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거는 대학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학교, 초등학교부터 심지어 유치원부터 좀 참았습니다. 임시로 하는 수업이니까 참아보자. 전 세계 129개 국가에 모두 같은 상황이었다. 자, 근데 여기서 저희가 조금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들 원격 수업 운영이 수준 이하였다라는 의견들이 조금 많았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느 대학의 모 대학의 이제 그 조교 선생님은 원로 교수님이시기는 하지만 PPT 작성이 잘 안 되네요. 이런 그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이제 우리가 뭐 다양한 플랫폼을 썼죠. 줌도 쓰고 팀즈도 쓰고 구글 클래스룸도 쓰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자, 무엇보다 어려웠던 거는 평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 온라인에서. 물론 이제 온라인 수업을 오랫동안 했었던 사이버 대학이나 이런 데는 온라인 문제뱅크도 있었고 있었지만 일반적인 대학에서 우리는 이제 보통 대면 수업으로 계속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고민이 지금도 많습니다. 자, 그런데 핵심은 소통과 협업. 이게 너무 쉬운 단어고요. 우리 대학에 계신 우리 교직원 선생님들 모두 다 이 대학의 핵심 역량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핵심 역량 중에 많은 대학들이 가장 많이 중요한 역량이라고 꼽은 1번이 소통이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소통이 안 된다라는 거를 이번에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협업이 제가 잠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원격 수업을 비대면으로 하는데 정말 많은 손품 발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대면 수업은 이렇게 이제 교실에서 학생들이 오면 많은 부분을 가르치시는 교수자께서 커버를 했는데 그게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양방향, 쌍방향 실시간 수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교수님 혼자서 쭉 설명하지 마시고요. 저기도 좀 끼워주세요. 하는데 기술적인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또 교수님들의 익숙하지 않은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죠. 자, 다음 가보겠습니다. 대면과 비대면 수업의 공존이다. 그래서 지난 여름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제 그리운 옛날로 돌아갈 수 있을까? 대면 수업을 하면 우리의 이 만남을 통해서 인간적인 수업을 할 수 있을까? 희망이 있었죠. 그런데 9월을 지나 10월이 되면서 대부분의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해도 이제는 돌아갈 수 없다. 이제는 너무 많이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요. 최근에 제가 만난 대학 교수님들은 이제 대면을 하고 싶어도 학생들이 원치를 않네요.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 학생들이 학교 오는 것이 꼭 필요하지 않으면 안 가고 싶다. 이렇게 지금 상황이 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하이브리드 수업으로 이제 가는 길밖에 없다. 우리가 자동차가 이제 이렇게 배터리하고 휘발유 공존을 하듯이. 자, 그러면 이 공존의 수업 시대에 우리가 봐야 될 부분.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 같은 이제 이렇게 저는 전공이 교육봉학입니다. 가장 많이 걱정하고 있는 게 지금 첫 번째예요. 디지털 격차. 그런데 사실상 이 디지털 격차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격차가 생깁니다. 학력 격차, 사회 계층의 격차, 문화의 격차. 그래서 지금 예전에도 존재했었던 이런 격차의 폭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이 교육 전공하신 분들이나 이렇게 대학에 계신 교직원 이제 선생님들도 같이 이거 해결을 이제 해주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학생들의 미래 대비 역량이 지금 변화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잠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디지털 리터러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정보를 수집하지? 어떻게 정보를 재조직하지? 어떻게 이거를 새롭게 만들지인데 앞에 뉴자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뉴 디지털 리터러시에 이제 윤리의식, 인성, 감성까지도 우리가 전부 다 비대면으로 교육을 하고 수업을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아마 조금 예상하실 거예요. 이 학교 공간, 앞으로 이 학교 공간 이대로 갈 것인가? 그동안 캠퍼스가 있는 대학에서는 공간이 항상 모자랐습니다. 우리 교수님들, 직원 선생님들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우리 공간 갖고 거의 많이 토론이 많죠. 항상 모자라죠. 넘친 적이 없어요. 새로 이사를 가도 또 조금 있으면 모자라요. 자, 이 공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공간이 남을 수도 있고요. 모자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그 대부분의 하얀 벽, 사각형, 직사각형 아니면 정사각형의 교실. 자, 여기서 어떻게 체험을 할 것이며 경험을 할 것이며 집합과 협업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뉴 디지털 리터러시를 포함한 하이브리드 수업을 할 것인가. 이제 이게 고민을 우리가 같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온라인 학습이 내용을 재생하는 효과는 있는데 과연 성과의 성취도에 효과가 있는가? 아마 우리 교수님들 약간 갸우뚱하실 거예요. 저는 최근에 온라인으로 철학 수업을 들어봤습니다. 평생교육기관에. 들으면서 30분 만에 제가 학생들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 대부분 감이 잡혔어요. 솔직히 제가 집중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눈앞에 너무나 많은 것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소리를 듣는데 여러 가지 소리가 같이 들렸어요. 선생님의 소리, 학생들의 소리 이런 것들이 들리니까 기존의 대면 수업보다는 확실히 집중도와 그 다음에 내가 눈여겨서 봐야 되는 부분이 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수업 전략 반드시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고요. 이게 이제 새로운 원격 수업 방법으로 옮겨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학습 형태는요. 반복학습, 수준별 건너뛰기, 심화, 확장학습 이렇게 되는데 아마 우리 교수님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블렌디드 러닝을 해라. 그 다음에 플립드 러닝을 해라. PBL을 해라. 강의 계획서 째려보면서 한두 번씩 다 고민하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는 블렌디드 플립 러닝이 그냥 대면과 비대면의 하이브리드 수업 안에서 자연스럽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는 가르치지 말자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지식을 그냥 주지 말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이제 우리 교수님들 이런 생각하셔야죠. 그럼 나 뭐 하는 사람인데? 이제 심각하게 고민에 들어가야 됩니다. 뭐 에듀테크 산업은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요. 제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뉴딜로 새로운 산업이 일어날 건데 그중에 디지털 중에서 교육으로 갈 부분도 지금 엄청난 이 비중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에듀테크의 산업의 업체들은 우리가 필요 이상의 것을 제공을 해 주실 것이 저는 분명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또 기계 사용법을 따라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지금 현재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원격 수업의 절차 요소 보세요. 이거는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이 흐름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이 빨간 네모를 먼저 보시면요. 요거는 이제
그 지원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학사관리, 학습진행관리, 정보관리. 그래서 어떻게 학습자들의 그 이 학사에 대한 것을 먼저 해줄 것인가. 자, 우리가 대면 수업, 기존의 교실 수업을 생각을 하면요. 요거는 아마 대부분 학사 쪽에서 이미 다 해서 학생들은 수강을 신청하고 다 처리가 된 다음에 개강일 날 교실에 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원격 수업에서는 이 부분이 지원이 간혹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빨간 네모로 가보시면 교육 과정 평가하고 학습자 평가. 요거는 수업이 진행되면서 우리 교수님들 그리고 운영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같이 실시하셔야 될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흐름상 수업은 돌아간다라고 보면서도 요게 필요한 거예요. 자, 그 밑에 그 파란색 네모를 한번 보셔요. 수업이 끝나도 그 다음에 수업 중에도 이런 관리들이 들어가 줘야 돼요. 우리 교수님들 실시간 수업을 플랫폼으로 해보신 분은 모두 다 시작하실 때 학생들에게 소리 잘 들리니 화면 잘 보이니 다 확인하고 시작하실 거예요. 기존의 교실에서 필요 없는 테크놀로지 관리거든요. 저도 수업을 하다 보면 가끔 학생들이 자, 누구 학생 나와보세요. 오디오 켜주세요 하면은 안 될 때가 많아요. 교수님 금세 오디오가 됐었는데 지금 안 되네요. 이제 제가 사정이 있겠지 이러면서도 갑자기 안 될 때도 있어요. 얘기를 하다 갑자기 툭 끊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 교실에서는 생각하지 않았던 변수들,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해야 되는 게 원격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원격 수업에 내가 실시간 수업에 아무 기술적인 과정 운영에 하자 없이 수업을 잘했다 하더라도 기존 대면 수업에서 했었던 수업에 비해서는 평균 이상을 넘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원격 수업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대학에서 여러 측면에서 지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누구 하나 잘해갖고 될 일이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한번 볼게요. 원격 수업에서 교수자와 학습자의 역할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수님들,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 사실 2019년도에 대학에서 수업을 들었던 사람들이라면 사실 우리는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대학의 수업이라는 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 교실 수업, 대면 수업에 익숙해져 있다 보면 우리가 뭘 많이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안 할 수 있죠. 지금 상황이, 외부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 외부 상황은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갈지도 몰라. 이런 그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안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교수자의 역할은 대면 집합 수업 때보다 훨씬 많아집니다.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교실 집합 수업에는 그냥 교과 학습을 위한 지도자였으면 됐어요. 혹시 학생의 생활지도, 우리가 상담을 하죠. 학사 관련한 상담, 뭐 진로, 취업, 생활 상담, 뭐 인생 상담 여러 가지 하죠. 학생 생활지도, 그 다음에 학과 관리, 학사 관리 정도를 했는데 비대면 원격 수업을 한번 가보세요. 콘텐츠 내용 전문가가 돼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교수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기존에는 우리가 교실이라는 막혀있는 공간에서 학생들하고 나 교수자와의 관계성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실시간 원격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누구와 내 수업을 들을지를 잘 모르고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요, 거의 대부분 학부모나 아니면은 할머니, 할아버지, 누군가 도와줄 수 있는 어른과 같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내 수업, 나는 선생님이다, 나는 교수자다. 내 수업을 보고 내 수업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을 누가 할까요? 학생만 하는 게 아니라 주변이 같이 하는 거죠. 자, 한 줄로 요약하면 이제 내가 전달하는 내 수업의 콘텐츠는 오픈소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오픈소스가 됐을 때 내가 전달하는 이 내용, 콘텐츠에 있어서 물론 오너십도 있겠고 카피라이트도 있겠지만
그것을 벗어나서 내가 이 콘텐츠에 대해서 얼마나 잘 준비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콘텐츠를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똑같은 콘텐츠도 누구에 따라서는 이것이 웹툰으로 나올 수도 있고, 이 활자로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비대면 원격 수업에서 교수자 역할 중에 하나는 시스템 관리 문제 해결자의 역할이 하나가 추가됩니다. 예전에는 제가 교실 수업에서 시스템을 제가 관리할 필요가 없었죠. 기계가 안 되면은 누구 조교 선생님 부르든가. 근데 이제는 제가 알아야지, 본인이 알아야지 해결이 됩니다. 진행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자, 학습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존의 학생들은 그냥 이렇게 책 들고 교실에 이렇게 들어와서 앉아서 교수님하고 수업하고 토론을 하든지 문제 해결 수업을 하든지 그러니까 활동을 하면 됐어요. 자, 그런데 비대면 수업에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 하나가 더 첨가가 되죠. 자기 주도성이 빠지면 수업이 진행이 안 됩니다. 저도 제 수업에서 학생들하고 한번 토론을 한번 해봤어요. 자, 이 원격으로 이 실시간 수업이지만 원격에서 하는 수업이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그러니까 대부분 학생들이 자기 주도성을 1번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학생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럼 나의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은 1, 2, 3, 4, 5, 5가 맥시멈, 1번이 미니멈 어느 정도 될까요? 한번 우리 자기 평가를 해봅시다. 했더니 대부분 학생들이 3 이하였어요. 대학생들인데. 현재 저는 사범대학 교수거든요. 그래서 제 학생들은 전부 다 예비 교사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더 깊숙한 토론으로 들어갔죠. 자, 이런 하이브리드 수업 공존의 시대에 나는 교사다. 내가 자기 주도성을 발휘해야 학생들도 따라올 텐데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될까요? 이제 깊은 고민에 빠진 거죠. 깊은 고민에 빠진 거죠. 자, 이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의 격차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디지털 격차를 벗어나는 정도로 커집니다. 그리고 대학에 들어오기 전에 어느 정도 사교육으로 그 다음에 심화학습으로 많이 익숙해져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 주도성은 상당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원격 교육을 성인, 직장인, 그 다음에 본인이 선택한 이런 분들로 수업을 한다 그러면 자기 주도성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가져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저요 제가 이 대학을 가겠어요. 제가 이거 전공해서 이런 사람이 되겠어요. 라고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하고 대학에 오는 학생의 비율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도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이 정도 했을 적에 우리 교수님들 한번 예상해 보세요. 내 수업을 원격에 비대면에 실시간으로 듣는 학생들의 성취도가 높을 것이다, 낮을 것이다. 낮죠. 자, 자기 주도성은 혼자서 점점 커질 것이다. 낮은 그 상태로 있을 것이다. 낮은 상태로 있죠. 자, 수업을 받는 환경은 집중이 가능한 환경으로 갈 것이다. 집중이 분산될 것이다. 분산되죠. 카페에서 일하면서 수업 듣는 학생도 있거든요. 자, 그럼 이 모든 걸 합쳐봤을 때 우리가 이 상태로 1년, 2년, 3년을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이브리드형 수업으로 대면을 했다, 비대면을 했다, 섞는다고 해도 전체적인 수업의 질, 교육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거를 올리는 작업, 부스팅을 해주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방법의 개선, 콘텐츠의 개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지원 체제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쯤에서 이제 제가 이 디지털 리터러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학생들한테도 디지털 리터러시가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교직원 선생님들이 이제 앞으로 하이브리드 공존의 수업 시대로 가려면 이게 필요합니다. 지금 영어로 돼서 좀 죄송한데요. 오히려 영어가 이해가 빠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디지털 리터러시가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 위키 백과나 위키피디아나 이런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사용해서 뭐 어떤 정보를 만들던가 커뮤니케이션 하던가
우리가 보통 콜라보라고 얘기하죠. 협업을 하든가 하는 활동을 하는데 우리가 디지털 사회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한다고요. 그 중요한 몇 가지의 이렇게 키워드를 보면 거기 화면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정보를 크리에이션하고 그 다음에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하고 근데 온라인 세이프티가 있죠. 온라인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윤리의식이 될 수도 있고 온라인에서 정보 보호를 받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저를 비롯해서 교직원 선생님들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나는 디지털 리터러시가 어느 정도 1에서 5 레벨에 어느 정도에 있을까?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디지털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콜라보레이션도 그렇고 그러니까 협업도 디지털로 하는 거죠. 자, 이쯤에서 제가 요거를 한번 우리 교직원 선생님들하고 살펴보고 싶어요. 자,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단어를 다 들어보셨죠? 이 책을 보면 화면에 보듯이 이제 마크 프렌스키라는 사람이 이 책이 나온 지가 지금 10년이 넘었어요. 이분이 대학에서 가르치면서 야, 이 신세대라고 해야 되나? 이 사람들을 왜 내가 이해를 못하지? 그러면서 이제 야,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태생이 다른 거예요. 저 같은 이제 조금 올드한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이제 저 같은 이 사람들을 꼰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태어날 때 우리는 종이와 친화라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연필에다 침 발라갖고 글씨 이렇게 쓰기 연습하고 그러니까 옛날에 그 연필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흑연이 이렇게 막 묻은 몇 번 이렇게 침을 바르면 혓바닥이 까매져요. 그렇게 돼서 이제 받아쓰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침 발라가면서 책장을 넘겨서 공부를 하고 영어 사전을 890페이지짜리를 이렇게 끼고 다니면서 마치 내가 영어를 잘하는 것처럼 그리고 심지어 어떤 선생님께서는 안 되면 영어 콘사이스를 찢어갖고 한번 씹어봐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근데 요즘 영어 사전이 어떻게 생긴지 아마 모르는 신세대들 많을걸요. 우리만 해도 벌써 그 여러분들은 이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핸드폰에 무슨 색 버튼을 누르세요? 네, 초록색을 누르실 거예요. 그렇죠? 제가 뭐라고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다 초록색을 눌러요. 자, 그러면 10대, 20대들은 무슨 색 버튼을 누를까요? 네, 빨간색이에요. 빨간색은 뭐죠? 유튜브죠. 자, 그러면 비교해 보세요. 초록색 버튼은 활자가 많아요. 그렇죠? 활자 베이스입니다. 빨간색 버튼은 활자가 많을까요? 동영상이 많을까요? 동영상이에요. 그래서 이 디지털 네이티브들은 지식을 동영상으로 배워요. 근데 우리 교수님들은 지식을 활자로 배웠어요. 이게 디지털 네이티브와 디지털 이미그런트, 그러니까 디지털 세계의 이민 온 이민자들이죠.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시간이 짧아갖고 이제 유튜브에 보면 We are the digital native라는 그 동영상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이제 보세요. 그 지금 보여드리기가 이제 시간이 짧아서 그래서 못 보여드리는데 한 5분 정도 되는데 이 교수님들이 보시면 전혀 적응이 안 되실 거예요. 그 미국에서 막았던 틱톡 같은 거 보면은 막 10대들, 20대들 너무너무 환호를 하죠. 그래서 저도 물어봤어요. 이거 왜 좋아하니? 그랬더니 동영상 만드는 게 너무 쉽고 만들어서 올리면 반응도 빨리 온대요. 근데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수님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우리 반응을 못해요. 학생들은 반응이 빨라요. 교수님 오늘 되게 멋져요. 그럼 그래? 왜 그렇지? 그러니까 학생들이 대화를 하기 싫어하는 반응이에요. 근데 학생들은 야 너 멋지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뿜뿜뿜뿜 하고 막 이렇게 그 더 확장이 돼요. 자, 이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요 화면의 밑부분에 보시면 디지털 세계에 이민 온 우리 교수님들은 랭귀지 자체가 이렇게 아웃데이티드 됐다고 하는 거죠. 디지털 네이티브들과 대화가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랭귀지를 쓰는, 새로운 언어를 쓰는 우리 학생들하고 항상 싸우죠. 이게 뭐 싸운다 그래서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머리 싸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뭐냐면 대화하기 싫다, 안 통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교수님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산을 한번 넘으신 세대고요. 우리 대학생들은 이제 올라가는 세대예요. 그렇죠? 그럼 앞으로 세상은 그들의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을 이해해줘야지 이 사람들은 우리를 절대 이해를 못하죠. 왜냐하면 이런 거죠. 니들이 늙어봤냐? 근데 우린 젊어봤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네이티브를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비교가 되시죠? 디지털 네이티브는 뭐 이 기계를 쓰는 데는 말도 못합니다. 동시에 세 개를 가지고 핸드폰에서부터 노트북에서부터 탭까지 쫙쫙 이렇게 쓰고 뭐 정보 찾는 데는 얼마 안 걸릴 거예요. 몇 초 안 걸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인정하고 이제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교수자로서의 소통 역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디지털 리터러시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소통 역량이었죠. 제가 오늘 소통 역량하고 협업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이 자료는 이 학교 선생님들이 왜 학생들하고 소통이 잘 안 될까? 어떻게 하면 소통을 잘할 수 있을까? 해서 핵심 역량과 하위 역량을 여러 개를 이제 뽑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중요한 관계성에 대한 것만 제가 가져온 겁니다. 뒤에 가면은 그런 자료가 있겠지만 이 분석한 자료, 교수님과 학생들의 소통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에 보면요. 우리 교수님들이 보는 각도하고 학생들이 보는 각도가 완전히 달라요. 교수님들은 내가 학생들하고 대화 못할 게 뭐 있어 이러는데 학생들은 교수님들하고 대화를 안 하고 싶다고 설문에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화가 안 통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보세요. 첫 번째, 학습자가 갖고 있는 잠재력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반응이거든요. 우리 교수님들 학생들에게 어떤 반응 주세요? 와, 너무 잘해서 이런 거 안 하시잖아요. 유치원생들만 해도 선생님들이 이렇게 막 여기다가 참 잘했어요 이렇게 별표 같은 거 많이 붙이고 오거든요. 저희는 이제 이런 거를 긍정적인 그 정적 강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건 이제 행정주의라는 그 교수학습 이론에서 나온 건데요. 이게 어린 학생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요. 80대신 그 성인 학습자들한테도 엄청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래를 춤추게 하는 건 칭찬이라고 하는데 정말로 긍정적인 이 반응과 기대감을 교수님들이 생각하시는 이 이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소통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행동 관점을 존중한다. 이거는 기본적인 거고요. 네 번째 보면 적절한 안내가 있죠. 상황과 요구를 파악하고 적절한 안내. 이 적절하다는 단어 자체가 상당히 좀 애매모호하긴 한데요. 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보이지 않는 학생들의 요구사항과 이 보이지 않는 학생들의 수업에서 나올 수 있는 유형 패턴들, 행동의 패턴들을 교수님들이 몇 가지를 가지고 있으시면 안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은 진로 1번으로 갈 학생, 어떤 학생은 진로 1, 2, 3, 4 중에 이렇게 카테고리를 하시고요. 자기주도성이 높고 낮음을 한번 카테고리 해봐 주시고요. 또 여학생, 남학생 다릅니다. 요거 카테고리 한번 나눠주셔야 되고요. 연령대 다르죠. 군대를 갔다 온 학생, 안 간 학생, 그 다음에 뭐 재수 3수에서 들어온 학생, 그렇지 않은 학생 이런 여러 가지 패턴을 좀 나눠보시면 학생들과 소통하면서 안내할 적에 조금 더 맞춤형 안내가 가능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시면요. 이게 좀 어렵긴 한데 친밀하다라는 거. 근데 이 친밀도에 있어서요. 학생들이 생각하는 친밀도하고 우리 교수님들이 생각하는 친밀도가 상당히 온도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친밀도는 뭐냐면은 친구는 어렵겠지만 삼촌이나 이모 같은 교수님. 근데 우리 교수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학생하고 친밀할까요? 어느 정도가 친밀하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제가 여쭤보시면 그래 이렇게 좀 웃으면서 그래 요즘 잘 지내니? 근데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거예요. 그냥 웃으면서 그래 요즘 잘 지내니 하는 얘기는 더 열심히 살아 이런 얘기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화가 막 올라온대요. 그런 얘기를 하면
아, 그냥 날 모른 척 해주세요. 이러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친밀하게 가려면 뭐 하다못해 BTS 얘기를 하든지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임 이야기를 하든지 뭐 하여튼 공통사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좀 사용해서 하시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소통 역량이 열리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소통 역량을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대학에서 가르친 것만 해도 한 20여 년이 넘어가는데요. 그 이전에 저의 경력까지 보면은 제가 이 의사소통 과정이라는 교육 과정을 거의 한 3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계속 교육 과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설계해서 교육과정 만들고 연수하고 훈련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깊이 생각해봐서 도대체 뭐 때문에 안 될까 했더니 이건 우리가 테크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 문화와 습관이 안 돼서 못한 거였어요. 근데 이렇게 비대면 시대에는 정말로 더 가까이 다가가야 됩니다. 이렇게 막 카메라 앞으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요. 그 왜 유튜브를 보면은 막 이렇게 친밀감 있게 막 카메라 이렇게 앞에 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우린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 말로 이렇게 친밀하게 다가가는 연습이 우리 교수님들에게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하이브리드 시대에 우리 교수님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 역량 중에 하나가 연기자적인 스킬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카메라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잘 나가는 우리가 소위 이제 그 이 뭐 일타 강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분들 화면에 이렇게 그 뭐 EBS 방송이 됐든지 와서 강의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상당히 친근감 있고 바로 옆에서 하는 것 같죠. 이분들 이거 태어났을 때부터 아마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노력하고 연습하고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앞으로 원격 수업 시대에 카메라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정말로 우리가 연기자적인 내 목소리 톤, 표정 이런 거를 많이 연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진행을 좀 해볼게요. 협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콜라보레이션하고 코오퍼레이션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자, 요건 좀 구분을 하셔야 될 게 우리가 보통 그 학생들하고 자 협업 과제를 준다 이러면요. 보통 이렇게 그 퍼즐 맞추는 거를 생각을 해요. 딱딱딱딱딱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프레임을 짜는 콜라보레이션은 사실 뭉쳐야 됩니다. 여기 이제 위에 보면은 제가 이것도 조금 정확하게 전달드리고자 그냥 영어를 그대로 갖다 썼는데요. 뭉쳐진 거예요. 코디네이트가 돼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거를 이제 협업이라고 하면은 하나로 녹여내는 밀가루 반죽 같은. 자, 그러면 콜라보레이션 협업을 할 때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로 다양성을 생각해 보셨어요?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아, 야, 안 돼, 안 돼. 이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구나. 우리 교수님들 저만 해도 제 생각과 다른 이 표현을 하는 학생을 보면 갑자기 입에서 막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너 잘못됐어. 이 얘기 여기까지 나오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특히 우리 그 교수님들 나이 드신 교수님들이 어떤 편견을 갖고 있지 않을까. 이게 이제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디지털 네이티브와 이미그런트의 차이점일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다양한 이렇게 이 포인트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나 생각을 인커리지, 격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에 나오는 거 우리가 인정, 존중, 당연한 이야기고요. 자, 이것도 지금 우리가 새로운 게 하나도 아니에요. 20년 전에 있었고 30년 전에 있었는데 이 소통과 협업을 우리는 잘 못합니다. 이게 역사적인 문화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사회 관습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교 문화에 젖어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대로 수긍하는 거에 대한 문화일 수 있죠. 근데 지금 10대, 20대 보세요. 누가 그런 문화에 익숙하겠어요? 전부 다 수평 문화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원격 수업을 하다 보면요. 아마 우리 교수님들 멘토링이란 단어 다 들으셨을 텐데 절대적으로 저는 이 멘토링이 요즘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 적어야 10명 내외고요. 많으면 50명, 70명, 100명까지도 수업을 해요. 자,
제가 아까 격차 말씀드렸죠. 같은 대화를 하는데도요, 정말 학생들 몇 명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야, 내 말을 어떻게 저렇게 이해할 수 있지? 이런 학생들이 정말 많아요. 똑같이 수업을 들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최근에 학생들 5명을 이렇게 그 오디오로 불러내갖고 서로 이제 확인 작업을 시켜요. 자, A 학생이 한 얘기를 B 학생, 학생은 이 얘기를 받아들이나요? 아니래요. 그럼 설명해 보세요. 그럼 이제 C 학생을 불러서, 자, 그러면 A, B 중에 동의하는 의견이 있어요? 아니면 또 다른 의견이 있어요? 그럼 또 이 학생은 또 자기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C하고 D를 불러요. 그래가지고 이제 확인을 시키면 시간이 무척 오래 갑니다. 제가 설명하면 2분 될 거를 여기 20분을 가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기들끼리 확인이 가능해요. 그리고 첫 번째 학생에게 물어보죠. 자, 아까 말한 그 의견을 가져가시겠습니까? 수정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수정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걸 제가 얘기하면요, 학생들은 그래, 그냥 교수님이니까 그냥 저게 답인가 보다 그러고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차원에서 멘토링이 필요한데 제가 50명을 놓고 이걸 일일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1대1로 지도와 조언을 하는 멘토 멘티가 필요한데, 이 멘토 멘티는 사실 뭐 학교마다 여러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한번 봐주세요. 자, 멘토에는 스피드 멘토링도 있죠. 급하면 그냥 빨리 하는 겁니다. 그룹 멘토링도 있고요. 이제 제가 썼던 방법이 그룹 멘토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룹으로 하면서 피어 멘토링이죠. 동료끼리 하는 거였죠. 이 멘토링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격 수업은 이 디스턴스하고 이 멘토링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이건 이제 뭐 교수님이나 조교나 어떻게 해서든지 백업이 들어가 줘야 돼요. 이제 가장 좋은 건 AI 챗봇이 나오면 가장 좋죠. 근데 여기까지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미 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이 서구의 대학들은 이 챗봇을 씁니다, 요즘. 그 다음에 리버스 멘토링은 뒤로 돌아가는 거죠. 멘토와 멘티가 이렇게 서로 섞여가면서 할 수도 있고요. 성인들은 이게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요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여기 지금 나오는 화면은 좀 글씨가 작아서 보시기 어려울 건데, 저는 놀랐던 사실 중에 하나가요. 그 밑에 제가 참고 레퍼런스 단 걸 한번 보세요. 화웨이가요, 2018년에 2030년이 되면 도대체 교육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를 보고서를 쓴 거예요. 그런데 이땐 코로나 이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들여다보니까 마치 코로나 이후까지 생각한 것 같은 거를 미리 생각했다라는 걸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온라인 러닝으로 갈 것이고 어떤 기술이 필요하고 VR이 어떻게 갈 것인가, 그래서 교육에서 ICT 솔루션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제가 그중에서 이제 가장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림을 지금 따왔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에 치면 이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방향성이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그림을 통해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는 기계와 사람이 협업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계는 생각보다 엄청 진화를 많이 했어요. 근데 사람이 아직 진화가 덜 됐어요. 그래가지고 잘못하면 기계한테 그냥 딸려갈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기계를 만드는 이 사람들도 어차피 우리 같은 인간이고, 설계하고 개발하는 사람들도 우리 같은 인간이잖아요. 근데 사용자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런 면에서 소통과 협업이, 디지털 소통과 협업이 지금보다 많이 필요하다. 이런 걸 제가 여기서 좀 강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한번 볼게요. 대학 교육 관련 디지털 뉴질. 아마 우리 교직원 선생님들 이거 다 보셨을 거예요. 물론 이게 앞으로 어떻게 갈지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대신 벌써 액션은 취해졌다라는 생각 드는데요. 요 중에서도 빨간색 네모를 한번 째려보시면 이게 21년 예산이잖아요.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에 818억 원인데요. 대학하고 관련된 것만 제가 네모로 쳤어요. 대략 감 잡아보세요. 어마어마한 비용이죠. 기대 반 염려 반입니다. 왜냐하면 야, 이제 세상이 정말 바뀔 수 있겠구나.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아마 바뀔 겁니다.
국립대 ICT 고도화 사업에도 136억 원이니까 다 여러분들 대상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저 같은 교대 4대 미래 교육센터에도 또 79억 원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한국형 콘텐츠 해외 유명 강좌가 295억 원이고요. 자, 기대는 되는데 염려 반입니다. 자, 뭐가 염려가 될까요? 어떻게 쓰느냐가 되게 중요하겠죠? 또 무슨 내용으로 콘텐츠를 만드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그러면 무슨 내용이 정확하게 떨어지려면 왜 필요한지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왜, 무엇을, 어떻게, 그 다음에 하나 더 나오면 이거 누가 쓸 건데가 나와야 돼요. 지금 그게 빠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찾아내는 이 작업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21년이잖아요. 시간도 얼마 안 남았어요. 거기다 지금 대학 온라인 강의 지원에 돈은 들어오는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고민이 돼야 되죠. 학교마다 맞춤 이 원격 수업의 내용과 방법이 나와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원격 수업의 성공 요소를 한번 볼게요. 이것도 지금 유튜브에 떠 있어요. 제가 이제 주소를 놔뒀습니다. 여러분들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이제 시간이 있으면은 요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 그림만 나왔지만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요, 야, 이거 원격 수업 성공하려면 뭐가 이렇게 많어.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왼쪽에 그 놀 렉처라고 되어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이거 이해 안 되시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가르치지 말란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인터넷에 없는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하게 해야 돼요? 문제를 가지고 협업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자, 거기 상단의 맨 윗줄에 왼쪽에서 세 번째 보면 그룹 워크가 있죠. 그 옆에 왼쪽으로 보세요. be available라고 있는데 이게 지금 교수님들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항상 랜선으로 접속이 가능해야 돼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만 해도 학생들이요, 일요일날 밤 10시 반에 단톡방에 올려요. 교수님 제가요 있잖아요, 그 과제는요. 그러면 이제 정거지, 일요일날 밤 10시 반인데 이거 꼭 이때 올려야 될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학생들은 그때가 가장 정신이 말똥말똥 깨어있는 시간이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약간 짜증이 났지만 이제 적응하기로 했어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10시 반에 그걸 딱 올렸더니 조금 나이 많은 학생이 제 반에 있어요. 11시 반에 올렸어요. 야, 누구야? 주말에 밤 늦게 올리지 마. 교수님도 쉬어야 되잖아. 그래서 11시 반에 올린 학생이나 10시 반에 질문을 올린 학생이나 다를 바 없는데 그냥 제가 웃으면서 넘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을 보세요. 밑에 줄 왼쪽에서 두 번 보면 멀티플 리소스가 있죠. 이제는 자료가, 우리 예전에 교실에서는 교수님들 강의 자료하고 이제 이렇게 몇 가지만 쓰셨잖아요. 정말 자료를 많이 줘야 된대요. 왜 그럴까요? 우리 학생들은 이미 교수님이 뭔가 설명하면 그거를 그냥 본인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에서 찍어서 유튜브나 어디 들어가서 찾기 시작을 해요. 그럼 쫙 나오잖아요. 한 개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개 쫙 나오잖아요. 그러면 빛의 속도로 이걸 비교를 해요. 그래갖고 뭐를 하냐면 교수님 설명이 맞았나? 틀렸나? 근데 물론 이 뭐 유튜브나 이런 다양한 소스에 맞는 정보도 있고 틀린 정보도 있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가짜 정보. 근데 학생들은 아직 거기까지 못 갔기 때문에 이제 비교합니다. 교수님 그거 아닌데요. 여기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자료를 동시에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이제 깨닫게 할 필요가 있죠. 자, 그 아래쪽 그림의 오른쪽에서 두 번째 오면은 거기 이제 이렇게 힘 자랑을 하는 그림이 하나 있어요. 지금 결국 이게 뭐냐면 facilitate autonomy라고 되어 있는데 자기 주도성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격려를 해주고 혼자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오른쪽 상단 맨 밑에 있는 거 보세요. 텍 기술과 이 툴박스들과 친숙해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 우리 교수님들 새로운 플랫폼을 쓰거나 새로운 어떤 기능에 있는 앱을 쓰실 적에 대부분 편안하신 표정이 갖고 계신 교수는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교수님들 그거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여러분. 이제 저도 배우는 게 상당히 많은데요. 이렇게 보면은 교수님들 다들 막 여기다가 미간을 이렇게 찌푸리고 이게 뭐야? 왜 안 돼? 이건 뭐지? 이거 꼭 써야 돼. 이제 이런 표정으로 상당히 긴장을 하셔요. 그런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종이와 친하고 활자와 친해온 역사가 길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20대들은요. 처음 보는 앱을 주면요. 오, 이건 뭐야? 사냥감이 새로 왔어? 오, 이건 뭐야? 장난감이야? 이런 이 얼굴에 미소를 띄우면서 이거를 막 탐색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다르죠, 우리랑.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도 이 디지털 네이티브하고 같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 많은 거를 다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중요한 걸 이렇게 뽑으셔요. 뽑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대학 원격교육 발전 전략에서 몇 가지가 있는데 학사 지원 당연히 필요하고요. 이미 원격수업관리위원회도 만들어졌죠. 에듀테크 지원 보세요. 맨 밑에 보시면 원격기술 관련 스타트업, 창업, 창직, 대학 연계. 이제는 전부 다 원격교육으로 갑니다. 노하우 공유센터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대학이 풀어가야 될 숙제입니다. 뭐 이건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 지금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원격 교육이 이쪽으로 발전해 가고 각자 자신의 대학에 맞는 전략을 갖고 오실 것이다. 이렇게 그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뉴 노멀을 얘기하는데요. 뉴 노멀이 뭘까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그 석학들이신 주변 여러분들에게도 물어보고 책도 봤더니 이런 거래요. 스마트한 노멀로 돌아간다. 이 스마트에는 디지털을 뺄 수가 없죠. 그래서 모든 것이 디지털화된 노멀이 뉴 노멀이다. 네. 앞으로 원격 교육을 통해서 우리 교직원 선생님들 많은 발전, 그다음에 그 대학의 성장과 진화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재밌는 강연 들려주신 교수님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요즘 논문이나 기관 연구 보고서에서 많이 접했던 용어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금일 2020 충청권 국립대학 교직원 역량 강화 포럼에 참석해 주신 연사 두 분과 8개 대학 교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금일 포럼의 자료집은 저희 체크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를 해두었으니까요.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향후 저희 체크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오며 이것으로 오늘의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